미국에서는 총격 사건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은 늘 막히고 말죠. 국민 여론의 다수가 규제를 지지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무력하게 끝납니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잠시 논의가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왜 미국은 총기 규제만큼은 예외처럼 작동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수만 명이 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로 보면 1년 동안 총기로 숨지는 사람이 4만 6천 명을 넘습니다. 숫자로 바꾸면 대략 30분마다 한 명이 총으로 생명을 잃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는 1세부터 10세 후반까지 이 연령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총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총이 가장 흔한 외부 위험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모두 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총을 살 때 최소한 신원조회를 더 철저히 하자는 안에는 조사에 따라 10명 중 8, 9가지도 찬성합니다. 분명히 국민은 원하고 있는데 정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미국이 왜 총을 헌법에까지 올려놓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제정 직후인 1791년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한꺼번에 추가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조항들입니다. 여기에 함께 들어간 문장이 있습니다.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나라의 안전에 필요하며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바로 수정헌법이죠. 총기 소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언론, 종교와 나란히 총을 가질 권리까지 올려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독립전쟁의 기억이 아직 매우 선명했습니다. 영국과 싸울 때 앞에 섰던 건 오늘날 같은 직업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총을 들고 나온 시민들, 민병대가 전쟁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 가지 믿음을 남겼습니다. 무장한 국민이 자유를 지킨다.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다시는 식민지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안전판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시에 중앙 권력에 대한 불신도 겹쳤습니다. 유럽의 왕정 국가들은 군대를 독점했습니다. 군대를 진 왕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을 향해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세대들은 이런 역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너무 강해져서 군대를 독점하면 안 된다. 국민이 어느 정도 무장을 유지해야 정부도 조심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보다는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총은 강도나 범죄에 대비하는 도구를 넘어서 정부가 폭주할 때 마지막에 손에 쥘 수 있는 장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하나, 개척의 경험이 이어집니다. 동부 해안에서 서부로 땅을 넓혀가던 시기 총은 생존과 직접 연결된 도구였습니다. 사냥을 통해 식량을 마련하고 야생동물이나 도적, 뜻밖의 충돌에 대비하려면 총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총을 다루는 것이 성인 남성의 기본 역할처럼 여겨졌습니다.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사람의 기본 조건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은 서부국가 영화, 소설로 전환됩니다. 보안관과 무법자의 대결, 법과 제도가 제대로 닿지 않는 공간에서 시민이 스스로 정의를 세운다는 이야기들. 이야기 속에서 총을 든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총과 자유, 용기, 개척 정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서사가 반복됩니다. 인종 문제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노예제가 유지되던 남부에서는 백인 시민의 무장은 허용하거나 장려하면서 노예와 흑인 자유민의 무장은 강하게 막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총은 자유를 지키는 도구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총은 그 자유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총은 독립전쟁의 기억, 중앙 권력에 대한 불신, 개척시대의 생존 경험, 서부 신화의 남성성, 인종 간 권력 관계까지 여러 층이 겹쳐있는 물건이 됐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여러 나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총기를 허가제로 묶었습니다. 일본은 전후에 총권법으로 총각화를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헌법에 총기 소지 권리를 직접 적어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총기 소지권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법원은 이 조항을 어떻게 봤을까요? 총을 가질 권리는 개인이 아니라 주 정부에 있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주 방위군 같은 조직을 위한 규정이지 일반 시민 개개인이 집에 총을 두는 권리까지 보장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2008년 헬러 판결입니다. 워싱턴 DC는 집안에서도 권총 소지를 거의 금지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고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5대4로 판결했습니다. 헌법 2조는 민병대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집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권총을 가질 권리는 헌법이 보호한다. 이 판결로 권총 소지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DC는 특별한 곳입니다.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헬러 판결 이후에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판결은 DC만 해당하는 건가 아니면 전국에 다 허용하는 건가? 2010년 시카고에서 이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시카고는 1982년부터 권총 소지를 거의 금지했었습니다. 주민 오티스 맥도널드는 70대 후반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네는 범죄율이 높았고 약물 거래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권총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갔고 역시 5대4 판결이 나왔습니다. 헬러 판결은 워싱턴 DC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시카고도 시민의 총기 소지권을 막을 수 없다. 이 판결 이후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뉴욕주법을 놓고 또 한 번 큰 판결이 나옵니다. 뉴욕은 총을 밖에 들고 다니려면 특별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을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단순히 자기 방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했죠. 대법원은 이번엔 6대3으로 판결했습니다. 집 밖에서도 총을 들고 다닐 권리가 헌법에 포함된다. 뉴욕처럼 특별한 이유를 요구하는 건 위헌이다. 여기서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총기 규제가 헌법에 맞는지 따질 때 지금 시대 기준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 역사에 비슷한 규제가 있었는가를 먼저 보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1800년대에 비슷한 법이 있었다면 합헌, 그때 없던 새로운 규제라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의회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가 통과되더라도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효력이 멈출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법적 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대표적인 당파 갈등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신원조회 강화나 공격용 소총 규제 같은 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소지권을 당론처럼 지키는 방향을 유지해왔습니다. 여론만 놓고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규제는 이미 합의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자는 안에는 조사에 따라 미국인의 80~90%가 찬성합니다. 총기법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국민의 절반을 꾸준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 의회는 하원과 상원 두 곳으로 나뉩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을 뽑고 상원은 주마다 똑같이 2명씩 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두 곳 모두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총기 규제를 막는 장벽이 됩니다. 조금만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가도 금방 교착 상태에 빠지고 표결까지 가지 못하거나 표결에서 막히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유는 여론보다는 선거 구조에 가깝습니다. 의원들은 전국 여론보다 자기를 뽑아준 지역의 유권자들을 먼저 봅니다. 하원 의원은 자기 선거구, 상원 의원은 자기 주의 표를 의식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재선이 불가능하니깐요. 총이 생활의 일부인 농촌, 남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사냥과 자기 방어가 일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총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감각이 몸에 밴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이 전국 여론을 이유로 강한 규제를 지지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전국의 80% 찬성보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층 20%의 반발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예비선거 구조가 겹칩니다. 미국 선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같은 당 안에서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본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맞붙습니다. 문제는 많은 지역이 사실상 한 당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는 겁니다. 텍사스 농촌은 공화당이 늘 이기고 뉴욕 도심은 민주당이 늘 이깁니다. 이런 곳에서 정치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본선이 아닙니다. 같은 당 안에서 벌어지는 예비선거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본선에 나갈 수조차 없으니까요. 예비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쁜 평일 낮에 시간을 내서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생각이 뚜렷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공화당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국 여론에 다수가 지지하는 상식적 규제보다 자기 당 강경 지지층의 배신자 낙인이 더 무섭습니다. 상원 구조도 규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주마다 똑같이 2명씩 의원을 배정합니다. 인구 70만 명인 와이오밍주도 2명, 인구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도 2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고 보수 성향이 강한 주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주와 똑같은 표를 가집니다. 또 하나, 필리버스터라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표결에 올리려면 먼저 토론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끝내려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40명만 반대하면 법안이 표결 자체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토론만 이어집니다. 과반인 51명이 찬성해도 소용없습니다. 60명이 안 모이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처럼 민감한 법안은 표결 전에 이미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와 정체성도 겹칩니다. 미국 사회에는 개척자적 개인주의라는 가치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국가가 날 보호해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살아남는다. 정부보다 내 선택과 책임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총을 둘러싼 태도와도 이어집니다. 총을 지키는 일은 범죄에 대비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엘리트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의 자세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기 논쟁은 어느 순간부터 범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놓고 숫자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면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총기 판매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규제가 강화돼서 총을 사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위험한 세상에서 나와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공포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상징, 불안, 정체성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총은 미국 사회에서 다른 어떤 물건과도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구조 위에 조직과 돈이 올라탑니다. 전미총기협회, NRA 같은 단체는 오랫동안 총기 권리 옹호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NRA는 단순히 광고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백만 명의 회원을 조직하고 정치인들을 평가합니다. 매년 의원들의 투표 기록을 추적해서 총기 규제에 반대한 의원에게는 A+ 등급을, 찬성한 의원에게는 F 등급을 줍니다. 마치 학생 성적표처럼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이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면 총기 권리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움직입니다.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공청회에 나와 항의하고 예비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를 내세우자는 흐름도 만들어냅니다. 규제를 원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만 이 수준으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정치인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NRA는 재정 비리와 소송 문제로 힘이 약해졌습니다. 2021년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2024년 뉴욕 법원은 조직 해체까지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총기, 탄약 제조사들을 대변하는 산업단체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총기 산업은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총과 탄약, 관련 장비를 합친 산업은 연간 900억 달러 안팎의 경제 효과를 낸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조 원 수준입니다. 직접 간접 일자리는 3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잡히고 각종 세금 수입도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대 중반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기와 탄약에 붙는 특별세 일부는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해마다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재원이 이 세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총기 규제는 단순히 범죄를 줄이는 법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의 공장,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지역 경제와 세수까지 함께 엮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총기를 매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연방제 구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과 제도가 크게 다릅니다. 총기 규제 역시 주마다 차이가 큽니다. 뉴욕, 캘리포니아처럼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주들이 있는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남부, 중서부 여러 주들은 보다 느슨한 규제를 유지합니다. 동시에 선정금지법이라는 장치가 더해집니다. 쉽게 말해 총기 규제는 주 정부가 정한다. 도시나 카운티는 주보다 더 강한 규제를 만들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많은 주에서는 이런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범죄가 많이 터지는 대도시라도 그 도시가 속한 주가 규제를 막으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총기 범죄가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터지는 곳은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이 속한 주가 선정금지법을 갖고 있으면 도시는 스스로 규제를 강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필라델피아시와 시민단체들은 도시가 직접 더 강한 총기 규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총기 규제 권한은 시가 아니라 주에 있다고 판단했고 도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전 세계 민간인이 가진 총을 모두 합치면 그중 상당 비율이 미국에 있습니다. 추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 민간 보유 총기는 약 3억 9천만 정 수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인구 100명당 120정이 넘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보다 총이 많은 나라입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인뿐 아니라 사고, 가정 내 사건 등 총 때문에 생긴 여러 종류의 사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총기가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성인이 되기 전 세대에게 총이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이 된 셈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실합니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해율이 0.1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이 수치가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올라갑니다. 집계 방식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지만 총으로 사람이 죽을 위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큰 참사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1996년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호주 포트하서에서는 35명이 목숨을 잃었고 호주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자동 소총과 일부 산탄총을 사실상 금지하고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약 65만 정의 총을 회수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 스코틀랜드 덤블레인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와 교사가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역시 권총의 민간 소지를 거의 전면적으로 막았고 수십만 정의 권총을 회수했습니다. 20여 년 후인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테러로 50명 넘는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군사용 스타일의 반자동 무기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은 참사 이후 몇 주에서 길게는 1, 2년 사이에 전국 단위의 강한 규제와 대규모 총기 회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큰 사건 이후 변화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플로리다 파클랜드 고등학교 사건,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주에서는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유발디 초등학교 참사 이후에는 30여 년 만에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1세 미만 구매자에 대해 배경조사 강화, 가정폭력 전력자의 총기 소지 제한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 금지나 대용량 탄창 규제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는 여전히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이뤄진 변화는 범위와 속도 모두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에서 총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군대, 경찰, 일부 사냥, 스포츠용을 제외하면 사회에 총기가 넓게 풀려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엽총, 공기총 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유통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냥용 총기 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웠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해치는 멧돼지나 까치 같은 동물을 잡기 위해 총기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지금은 엄격한 허가제와 관리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총이 적을수록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법과 행정이 정리돼 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이 이어진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구조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에 총이 없어서 다행이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국은 무장한 시민이 자유를 지킨다는 방향을 택했고 한국은 총이 거의 없는 일상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회는 자유, 안전, 국가 권력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균형점을 잡아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총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이어가는 선택은 앞으로 우리 삶의 자유와 안전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지 여러분은 어디까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